환자들한테 먹는 음식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실 텐데 환자들이 잘 지키나요? 실제로 이제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잘 지키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시죠. 근데 이제 치료를 하다가 증상이 좋아지시면 아무래도 이제 식이 조절이 좀 느슨해지게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그 식이를 설명을 할 때 너무 엄격한 이런 식이 조절을 시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꼭 금해야 되는 음식이 있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튀긴 거. 그래서 튀긴 거는 어떤 재료를 써서 튀겼다 하더라도 꼭 고기뿐만 아니고 야채라도 마찬가지 튀겨서 먹는 것들은 절대 염증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그 이런 면역 질환 치료를 할 때 가끔 이제 고려를 하는 게 그 피부도 고려를 하지만은 이게 근본이 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소화기라든지 장 쪽 건강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이제 면역 질환이라든지 이런 알레르기 질환이 심해졌을 때 보통 많이 먹는 식품 중에 하나가 유산균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장 쪽에 들어갔을 때 뭔가 아까 얘기했듯이 독소로 작용한다든지 자극이 될 만한 그런 음식들은 각각 피하는 게 좋겠죠. 이제 그런 음식들 중에 밀가루가 제일 많은 거고 튀긴 음식이라든지 고기 종류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어떤 환자의 체질이라든지 그 사람의 장 상태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인스턴트 식품이 이런 면역 환자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죠. 알고는 있잖아요. 알고는 있죠.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일지 궁금하거든요. 자, 원장님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그 아토피 피부염 얘기를 하셨는데 네. 어쨌든 저는 진료실에서 알레르기 환자를 많이 보기 때문에 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패스트푸드라든지 이런 정크푸드 종류는 네. 일단 그 조리 시간도 굉장히 짧고 그다음에 내용도 굉장히 간단하고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는 것 같지만 네. 실제로는 이제 지방이 많은 그런 식품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패스트푸드 중에서 고지방식이가 있고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섭취를 했을 때 몸에서는 이제 활성산소라는 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생기면 당연히 피부 상태라든지 면역 기능에 어떤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증상들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를 그 먹다 보면은 아까 저도 좀 좋아한다고 얘기하긴 했는데 네. 어쨌든 그 비만하기 쉽거든요. 아무래도. 아.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그 어떤 면역 기능에 나쁜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양태규 원장님, 이분의 증상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분은 이제 습진이다라고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그 상담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가렵거나 통증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원래 습진은 굉장히 가려운 그런 피부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습진이다라고 우리가 진단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 홍반이라고 이렇게 붉게 퍼진 이런 병변이 있어야 되고 그 부위가 부었다든지 염증으로 인해서 가려움증이 좀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부가 염증이 생기면은 이게 피부 사이클이 짧아지기 때문에 거기 인설 같은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반되었을 때 우리가 습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통 이제 습진이라는 그런 용어와 그 피부염, 일반적인 피부염이라고 하는 용어는 동일시 하거든요, 의사들이. 그래서 이 습진이 어느 부위에 생겼느냐에 따라서 제일 흔한 게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뭐 지루 피부염이라든지 방금 손에 생기면 주부 습진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특정 부위에 화학물질이나 이런 게 접촉을 했을 때는 접촉성 피부염이라든지 이런 병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습진 이야기와 함께 다양한 피부 질환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동의보감에서는 이 습진을 어떻게 바라봤을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관점일까요? 이게 이제 습진이라는 병명이 사실 한자긴 한데 동의보감에 나오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이 만약에 이제 다리 쪽에만 어떤 습진 양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를 이제 한방 용어로는 병명으로는 이제 신장풍창이나 혈풍창 이런 용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풍창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의보감의 설명이 어떻게 돼 있냐면 초기에는 양쪽 발에 열이 나고 발 뒤꿈치가 아프다가 종아리라든지 정강이 뼈 쪽에 이렇게 버진같이 헌대가 생기면서 그 부위가 점점 넓어지고 시도 때도 없이 가렵고 진물이 나고 이런 현상이 생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현대적인 그런 병명을 붙이자면은 이제 화폐상 습진 이런 거와 굉장히 유사한 이런 질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이제 그 화폐상 습진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치료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열, 그다음에 풍,
뭐 화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한의학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생기는 원인을 치료를 해주는 그런 약물을 쓸 수가 있고 보통 이제 피부 쪽 같은 경우는 한방에서 치료를 할 때는 병명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떤 환자가 어떤 상태를 나타내느냐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체질이라든지 현재 상태에 따라서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의사 양태기 원장입니다. 오늘 건강 꿀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기침에 도움이 되는 한약재에 대해서입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 만성 기침이나 기관지 질환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꼭 한두 가지 정도 민간요법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정보를 가지고 실생활에 응용을 하시면은 기관지라든지 기침 치료에 좀 도움이 되는 약재 7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복용을 해보셨을 건데요. 도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라지는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 식품으로도 많이 먹고 있지만은 약재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그런 한약재거든요. 그래서 도라지 같은 경우는 유효 성분이든 기침의 유효 성분이 되는 그런 사포닌들이 껍질 부위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용으로 쓰실 때는 껍질을 가급적 제거하지 말고 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도라지는 기침뿐만 아니고 목이 아픈 인후통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길탕이라고 하는 처방이 있는데 감추와 같이 배합을 해서 쓰게 되면은 기침뿐만 아니고 목이 아픈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라지를 쓸 때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기침에 좋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도라지를 드시긴 하는데 도라지는 가래가 없는 마른 기침에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라지를 드실 때는 내가 가래가 있고 항상 누런 가래라든지 맑은 가래라든지 어떤 가래 성분이 계속 배출이 되는 그런 기침을 가지고 있는 질환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민간요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라지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차처럼 보리차 끓이듯이 끓여서 드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도라지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약재도 있지만은 우리가 흔히 아는 용각산이라는 그런 약품에도 도라지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용각산에 보면 행인이라든지 감초 같은 약재들이 같이 들어있는데 이런 한약재로 된 기침약이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약재는 행인입니다. 그래서 행인은 살구나무 씨인데요. 보통 풍열과 풍환으로 인한 기침과 천식에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도라지가 풍열로 인한 증상에 쓴다고 하면은 이 행인은 풍열이나 풍환과 관계없이 보통 쓸 수 있는 그런 약재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행인은 씨앗이기 때문에 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으신 분이 만약에 기침을 많이 하고 천식 경향이 있다라고 하면은 행인을 쓰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인은 종자 끝에 뾰족한 부위에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독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량 복용하는 것은 몸에 좋지 않으니 적정한 용량, 아주 적은 용량을 계속해서 복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행인을 드실 때는 이걸 볶아서 가루를 내서 보통 작은 티스푼으로 한두 스푼 정도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약재는 오미자입니다. 그래서 오미자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듯이 보통 오래된 해수라든지 기침, 노인들 특히 그런 분들한테 많이 쓸 수 있는데요. 오미자는 길경과 달리 가래가 없는 그런 기침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미자는 허증에 쓰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약들은 보통 기침에 많이 쓰지만 오미자는 원래 기침약은 아니고 음허라든지 신호 증상을 개선시키는 그런 약물입니다. 그래서 오미자 같은 경우는 기침을 하면서 신호로 인해서 소변 빈삭이라든지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에 쓰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은행입니다.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는 가래를 동반한 기침과 천식에 쓴다고 돼 있지만 은행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독작용을 하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볶아서 쓰게 되고 생식으로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설명드릴 약재는 맹문동입니다. 그래서 맹문동 같은 경우는 폐열로 인한 기침을 치료를 하는데 주로 마른 기침에 쓸 수가 있고 기관지가 과민해져서 생기는 그런 기침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일반적으로 폐기능이 약한 체질이 태음인에게 굉장히 효과적인 약재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상백피입니다. 상백피는 뽕나무 뿌리 껍질인데 보통 폐열로 인한 기침과 천식에 쓰고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부종이 있는 기침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과루인인데 과루인은 폐열로 인한 기침과 그다음에 그 천화분이 뿌리인데요. 진액 손상으로 인한 갈증에 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